신경 전달 물질. 이제 뉴런들이 신경 충동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과연 신경 충동은 시냅스 틈새로 어떻게 지나갈까? 뉴런에 전달된 신경 충동은 축색 돌기를 지나서 시냅스가 시작되는 시냅스 전 말단에 이르게 된다. 시냅스 전 말단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매우 작은 시냅스 소포가 존재한다. 시냅스 소포에서 나온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를 지나서 다른 신경세포 또는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시냅스 단추, 시냅스 축색 돌기, 자, 시냅스 단추 활동 전이 수상 돌기,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 후 세포막. 우리 기본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느껴지는 흥분이나 우울, 피로, 짜증 같은 다양한 기분 역시 모두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다. 뇌소화학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냅스 소포는 시냅스 소포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아주 작은 물풍선과 같다.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은 그에 맞는 말단과 짝을 맞출 때 밖으로 나온다. 하나의 신경 충동이 일으키는 전기화학적인 활동은 한 개 이상의 소포들을 터뜨리고 각 소포는 수천 개의 신경 전달 물질 분자를 내보낸다. 이때 각각의 신경 충동에 따라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은 나오고 어떤 것은 나오지 않는다. 신경 충동이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낼지 결정하는 것이다. 신경 충동은 모두 다 다르다. 뉴런을 따라 흐르는 각각의 전기 충동은 각기 다른 전하량을 가진다. 그리고 이 전하량의 차이에 따라서 반응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도 달라진다. 신경 전달 물질을 작은 유람선으로 생각해보자. 유람선은 강한 시냅스 틈새를 건너서 건너편 선착장으로 들어간다. 한 자물쇠에 맞는 열쇠는 한 개뿐이듯이 유람선에 들어갈 수 있는 선착장은 정해져 있다. 말하자면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은 딱 맞아떨어지는 선착장, 즉 수용체에 를 찾는 것이다.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 모양이 딱 맞물려 있는 것처럼 유람선이 선착장에 도착하는 도킹하는 순간 수많은 승객은 쏟아져 나와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변화무쌍한 정보 전달. 신경 충동은 정기적인 활동으로 시작해서 화학적인 활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정기적인 활동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충동은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화학적인 충동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 화학적인 메시지는 복잡한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자극해 인접한 뉴런의 전기 충동을 일으킨다. 이때 전기적인 강도가 일정한 역치에 도달하면 인접한 뉴런이 활성화되며 활동 전이가 발생하여서 정보가 뉴런을 따라 전달된다. 하지만 모든 뉴런이 수신한 정보를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신이 시련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친구를 위로하는 중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친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자극하기로 결심한다. 저녁을 사주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산책하기도 하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코미디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한다. 어떤 순간이 되면 친구는 처음의 우울한 기분을 잊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될 것이다. 뉴런이 안정된 상태에서 흥분된 상태로 바뀌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때때로 한 가지 종류의 자극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일단 흥분점까지 자극을 받게 되면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시냅스 후 말단에 있는 뉴런은 흥분한 상태가 되면 다른 뉴런으로 흥분을 퍼뜨리는 송신기로 변한다. 그 시냅스 전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어
수용 뉴런의 시냅스 후 말단에 이르러 전기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이 전기적인 충동이 수용 뉴런의 수상돌기로부터 세포체를 거쳐 축색돌기에 다다르면 신경전달물질의 역할은 모두 끝난다. 이제는 신경전달물질은 뉴런 간의 정보 소통을 연결하는 화학물질로 뇌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시냅스 후 말단에는 여포의 뉴런을 흥분시키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신경전달물질이 활동하고 있다. 뉴런 하나에 있는 적은 양의 신경전달물질로는 시냅스 후 말단의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뉴런을 흥분시키지 못한다. 알람 시계가 울릴 때 일어나든가 다시 잠자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듯이 뉴런 역시 흥분하거나 흥분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다. 어찌되었든 뉴런의 흥분과 상관없이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한다.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는 뇌의 부위에 따라서 경별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는 다양하다. 주요 신경전달 물질로는 글루타민산염, 감마아미노뷰티르산,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도파민, 멜라토닌, 일산화질소,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엔돌핀이 있다. 콜린, 감마, 글루타민산염. 신경전달 물질은 여러 유형의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포 소전에서 뉴런 자체의 활동을 자극, 억제 또는 변화시킨다. 신경전달 물질은 뉴런끼리의 연결을 끊거나 혹은 더 단단히 연결되도록 한다. 또한 이온 뉴런들이 흥분되도록 신호를 보내거나 이어지는 다음에 뉴런의 메시지를 내려보내 신경충동을 억제하거나 완전히 중지할 수 있다. 신경전달 물질은 이미 뉴런으로 보내지고 있는 메시지도 변화시켜 그 뉴런에 연결된 다른 뉴런의 새로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이 모든 활동은 1000분의 1초 안에 일어난다. 뇌와 신경계에는 두 유형의 신경전달 물질이 있다.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충동의 전달을 자극 또는 활성화한다. 그리고 시냅스 후 신경세포막의 정기적인 상태를 변화시켜 다음 뉴런의 활동 전이가 일어나도록 한다. 이런 유형의 화학물질은 적절한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신기능을 빛의 속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요 흥분성 뇌 신경전달 물질로는 글루타민산염이 있다. 뉴런의 시냅스 전 말단에 방출된 글루타민산염은 다음 뉴런의 시냅스 후 말단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한다. 그리고 시냅스 후 뉴런의 정기적인 상태를 변화시켜 활동 전이가 더 쉽게 일어나도록 만든다. 반대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은 이런 그대로 다음에 이어진 뉴런의 활동을 억제 혹은 정지시켜 수신 뉴런의 시냅스 후 말단 흥분을 끝마친다. 주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로는 가바, 시냅스 전 말단에 분비되는 가바는 이에 상응하는 시냅스 후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가바는 활동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만약에 가바가 없다면 뉴런이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 내가 중대한 손상을 입을 것이다. 뉴런은 각기 다른 여러 뉴런들과 함께 쉽게 결합하고 연결될 수 있다. 뉴런은 또한 신경충동을 조절하고 하나의 뉴런으로 정보를 모으거나 무수히 다른 방향으로 전기적인 활동을 분산하는 능력을 갖는다. 또한 순간적으로 여러 시냅스 공간에서 서로를 연결하거나 연결을 끊을 수도 있다. 생물과학은 이러한 뉴런의 복잡성을 근거로 우리가 왜 뉴런의 내적 작용과 상호작용 연관성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뉴런은 매우 많은 기능을 지휘할 뿐 아니라 서로 모여서 전멸 패턴을 이루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묘사한 질서 정연하게 배선된 전선과는 닮은 점이 거의 없다. 이해를 돕자면 뉴런은 인터넷을 통해서 번개 같은 속도로 교신하는 컴퓨터들의 방대하고 변화무쌍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뉴런을 끊임없이 접속과 차단을 반복하는 수억 개가 넘는 컴퓨터의 네트워크라고 상상하면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뇌 속의 수분이 하는 역할은 앞서 언급했듯이 놀랄 만큼 복잡한 생체 컴퓨터인 우리의 뇌는
약 75에서 85% 가까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살아있는 뇌의 어떤 부위는 반숙란과 유사하고 어떤 영역은 단단하게 삶은 계란과 같이 조밀하고 탄력성이 있다. 이처럼 상처받기 쉬운 조직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뇌가 두개골에 쌓여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수분은 뇌의 전기적인 정보 교환 수단에서 필수적이다. 뇌의 수분은 전기 전도성을 증폭시켜 전류가 매끄럽고 막힘이 없이 뇌 곳곳에 신속히 퍼져나가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서 물 웅덩이에 번개가 칠 때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물 웅덩이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번개가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1km나 떨어져 있더라도 감전될 것이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전류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뇌 속의 수분도 전류의 흐름을 촉진한다. 수분은 뉴런 사이로 전류가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완벽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몸과 뇌의 연결 통로, 신경계, 신경청 등을 주고받는 것은 뇌뿐이 아니다. 신경 역시 몸 곳곳에 퍼져서 뇌와 척수 및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 감각 자극이나 운동 자극을 전달한다. 신경은 마치 뇌가 연장된 것과 같다. 신경계는 우리 몸과 외부 환경 그리고 몸과 뇌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신경계 전체의 역할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율하여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신경계는 내분비계, 근골격계, 면역계, 소화계, 심혈관계, 생식계, 호흡계, 그리고 배설계를 조절한다. 신경계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신경계는 이 모든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몸 전체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또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한다. 신경계는 오감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목마름, 통증, 체온 같은 체내의 감각까지 처리한다. 보거나 만지지 않아도 팔다리가 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또한 신경계의 덕분이다. 신경계는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를 기억의 형태로 저장한다. 신경계의 구성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신경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척수와 뇌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 척수는 뇌가 연장된 것으로 마치 광케이블처럼 수없이 많은 감각 충동과 운동 충동이 오가는 통로다. 두 번째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신경, 즉 말초신경계다. 이것은 우리 몸의 조직과 장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척수에 전달하거나 반대로 척수에서 나온 신호를 조직과 장기에 전달한다. 척수를 광케이블에 비유한다면 말초신경은 광케이블에서 뻗어나가는 전선과 같은 것이다. 이를 통해서 척수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과 신호를 주고받는다. 다음 그림은 중추신경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수지신경계의 말초신경은 전체적으로 신경이 말초신경에는 두 종류의 신경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머리 주변에 있는 뇌신경이다. 뇌신경은 뇌간에서 시작되며 12쌍이 있다. 뇌신경은 시각이나 후각을 전달하고 평형감각과 분비작용, 청각, 음식, 삼키, 얼굴 표정을 조정한다. 즉 전체적으로 뇌신경의 일부에서 전체적으로 불수의 신경계의 말초신경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하나는 척추에 위치해 있는 31쌍의 척추신경이다. 연결이 되어 있다. 척추 31개의 척추신경이 자율신경계,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안에는 자율신경계가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율적인 활동을 책임지며 대인의 피질 아래에 위치해 있는 중뇌가 그 중추이다. 대인의 그래서 변형계, 중뇌, 자율신경에는 우리 몸의 자율적인 활동과 항상성 유지를 책임진다. 항상성이란 우리 몸이 외부와 내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생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체온과 혈당, 심장박동 조절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리적인 기능을 조정한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의식이나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의식적으로 심장박동수를 조절하거나 소화를 위해서 효소를 분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위험에 대처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운드는 도저신경계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 몸은 외부의 위험이 감지되면 싸우거나 도망갈 채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또한 숨이 가빠지고 불어의 상황에 대비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소화기관에 몰려있던 에너지가 팔과 다리로 집중된다. 교감신경이 우리 몸을 생존에 더 적합한 상태로 바꿔놓는 것이다. 한편에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에 작용한다. 위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 때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에너지와 자원을 축적한다. 자율신경계는 반사 반응과도 관련이 있다. 이제 우리는 불소의 신경계의 좀 더 본능적인 면과 중요한 역할을 이제 본다. 자유의지는 어디서 오나?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행동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뇌와 신경계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그것들의 근육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욕구와 행동은 모두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이제는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의식적인 마음의 집을 소위신경계라고 한다. 소위신경계는 대뇌 신피질에 위치한다.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 우리의 본성은 불소위신경계, 소위신경계 간의 상호작용에 있다. 소위신경계는 의식적인 통제하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다. 동시에 전의식적인 지능의 통제하에 있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에 수반되는 모든 전기화학적인 반응들을 책임진다. 정초신경, 말초신경. 자, 이쯤 되면 당신도 왜 우리가 뇌를 공부하면서 세포 수준의 미세한 단위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뉴런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덕분에 우리는 같은 신경회를 통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 있다. 한 사람의 것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느낌과 생각, 행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신경작을 통해서 우리는 특정 상황에 반응하고 감정을 이끌어내며 몸의 기능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습관과 충동, 호르몬 분비, 생각과 기억이 이루어진다. 앞에서 신경생물학과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의 기초를 공부했다면 우리는 이제 태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다. 태도는 촘촘하게 모여있는 생각의 집합이다. 태도가 뇌 속의 특정한 뉴런을 자극하면 뉴런은 특정한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하지 않은 설거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설거지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다. 아, 오랜만에 잠은 좀 푹 잘 잤군. 오늘이 휴일이라 정말 다행이야. 어제 저녁에 먹은 파스타도 정말 맛있어서 어제 설거지를 물에 담가 놓길 잘한 것 같아. 오늘 날씨 정말 좋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당신이 설거지를 할 때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을지 모른다. 왜 아내가 그 얘기를 다시 꺼낸 거지? 이미 다 끝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다시 원점으로 들어왔잖아. 전등은 왜 깜빡거리는 거야? 오늘은 정말 설거지할 기분이 아니야. 잠이나 자야겠어. 이처럼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똑같은 설거지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태도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모두 뇌의 화학작용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자유의지는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지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에 내에서 어떤 요소를 부리는지 기억하기 바란다. 내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라면 그것의 작동 원리와 조정 방법점은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아는 것이고 힘이며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지배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과 몸, 우리의 삶 궁극적으로는 존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는 점이다. 사정에서 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다룬 후에 내의 하부 구조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갈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을 처리하고 이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원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현재의 나를 있게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